안녕하십니까. 저는 질병관리청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록 비대면상이지만 환경에 관련한 이런 세미나 콘서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어려운 내용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야기 형식으로 준비를 했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강의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니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음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물음표에 지금 6장의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IPCC라는 협의체에서 평가를 한 결과 보고서의 겉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IPCC의 결과 보고서와 감염병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환경 감염병의 개념, 기후변화의 근거, 그리고 기후변화와 감염병의 연관성, 그리고 이 기후에 민감한 감염병을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검색의 시대는 같다고 하지만 네이버 검색 엔진에 환경 감염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면 에코데믹이라는 말이 네이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에코데믹은 2003년에 미국의 수의학자인 마크 제롬 월터스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의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면서 신종 감염병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신종 감염병을 다른 말로 환경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을 환경 감염병이라고 정한 것도 사실은 이 책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감염병의 종류로 이 마크 제롬 월터스가 수의학자이기 때문에 동물에 초점을 맞춘 감염병들 6종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광우병, 에이즈, 그리고 사스, 조류독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라임병과 웨스트 나일열, 이 6가지를 환경 감염병의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챗 GPT로 인해서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환경 감염병이 뭐야? 라고 물었더니 지금 마크 제롬 월터스가 지은 이 에코데믹이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럼 학계에서는 환경 감염병을 어떻게 디파이닝 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구글에 환경 감염병이라고 치면 한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Environmental Infectious Disease라고 치면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디파이닝 하고 있는 정의, 사실 정의까지는 아닌데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피셔라는 센터에서 발행하고 있고 그 내용 안에 디파이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변의 생태 환경, 공기나 토양이나 물 등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병원체에 우리가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벡터 매개 질병이라 그래서 설치류나 곤충류 등 이 매개를 할 수도 있는 동물을 통해서 옮겨지는 질병, 그리고 인수공통, 동물과 인간이 같이 걸리는 질병,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인공환경, 우리의 가정이나 병원이나 혹은 지역사회 등에서 획득되는 이 질병들을 모두 포함하여 환경 감염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경 감염병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한 자료는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나, 제가 생각하기로 감염병의 발생의 3대 중요한 요소 중에 환경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감염병 발생의 3대 요소에는 병원체, 숙주, 환경이 있습니다. 병원체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그 이외에 펀자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미생물들이 포함되고, 숙주에는 그 미생물들이, 그 병원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소가 숙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놨는데요.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감염병 발생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병원체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숙주가, 요즘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만성 질환자도 많아지고 면역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의 연령대가 많아지면서 숙주가 감수성이 달라진다거나, 또는 이 환경은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나열을 해놨지만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 발전을 통해서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경제 개발이나 토지 이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생태학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생태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인간의 생활 환경 안으로 들어오는, 그럼으로써 생활 환경이 중복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인구 증가와 함께 그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공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전 세계가 일일권 안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논문들은 그럼 최신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감염병의 최신 연구 동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논문들을 봤을 때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해놓은 논문이 2023년도에 Infectious Disease on Poverty라는 저널에 실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감염병의 종류로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은 말라리아였고요. 그 다음은 댕기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것들 2개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파 경로는 벡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이 가장 많았고,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벡터의 종류로는 모기와 진드기가 많았고요. 병원소는 진드기와 인간, 이런 순서로 최신의 연구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정말로 관심 있는 학자들은 저런 연구 동향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기후 변화가 얼마나 들어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신 영화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SF 영화입니다. 자, SF는 사이언스 픽션이죠. 과학적인 사실이나 가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2번째 있는 투머로우라는 영화는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자 하는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온난화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차가운 빙하가 바닷물을 차갑게 만들어서 전 세계가 모두 얼어붙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서 2번째 지오스톰이라는 영화입니다. 저거는 지구의 기후 자체가 이제 너무 손쓸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기후를 인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위성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놓이는 그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영화이긴 하지만 인터스텔라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구에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웜홀을 통해서 다른 행성을 찾아가는 이런
기후 변화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형태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리얼월드에서는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네이버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그리고 기후 재앙이나 감염병 등의 검색어를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뉴스의 검색 결과인데요. 일단 기온에 관련한 검색 결과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가 6월에 40도까지 올랐다. 70년 만에 폭염이다. 이런 히말라야 빙하,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면 80%가 없어질 것이다. 미국 중부에 기후 재앙이 왔다. 토네이도뿐만 아니라 테니스 공보다 큰 우박이 쏟아진다. 그리고 이로 인한 생태 변화도 역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마라도에서 동남아에 서식하고 있는 까마귀가 발견이 됐다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프리카 철새가 영국 내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의 근거를 그러면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IPCC라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 첫째 장에서 물음표로 만들었던 그 보고서를 만들었던 그 협의체인데요. 영어로 하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부, 195개의 정부가 모여서 협의체를 이룬 것입니다.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세계 기상기구인 WMO와 UN 환경계획, UNEP가 만들었습니다.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완화 전략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전 세계 과학자 3,00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인 UNFCCC의 실행에 관해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게 이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우리는 IPCC AR Assessment Report라 그래서 IPCC 평가 보고서라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IPCC 평가 보고서는 총 6차례 발간이 되었습니다. 1990년 1차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의 종합보고서까지 총 6차례의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과연 인간의 영향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1990년에는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내놓았고요. 95년에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리고 2001년에는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66% 이상 인간의 영향일 것이다. 2007년에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났죠. 2013년에는 95% 이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IPCC에서 내보내는 평가 보고서는 워킹그룹이 3개입니다. 테크니컬한 근거를 모으는 워킹그룹 1과 그리고 그 영향이나 취약성을 평가하는 워킹그룹 2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완화할 것인가를 평가하는 워킹그룹 3가 있습니다. 2021년에 워킹그룹 1에 있는 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2023년에 6차 보고서라고 제가 그림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워킹그룹 1, 2, 3를 모아놓은 종합보고서예요. 여기서는 인간의 영향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급격한 기후변화, 지구의 평균 지표 온도 상승을 말합니다. 이 원인으로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향은 적어도 과거 2000년 이래에 전례가 없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구를 온난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011년에서 2020년 평균 기온이 1.09도 상승을 했다고 결과를 내보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변화, CO2의 농도와 해수면이 아주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빙하의 양이나 북극 해빙의 면적이 아주 최소화된 상태, 이런 것들은 과거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오르느냐? 1.5도가 중요하냐? 2도가 중요하냐? 3도가 중요하냐? 4도가 중요하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 상승폭에 따라서 폭염이나 가뭄이나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 이 영향은 지역 간의 편차를 매우 크게 벌이면서 점점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원래 아프리카가 이 더운 나라죠. 아프리카에 중점적으로 폭염이 발생을 하다가 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유럽, 아시아, 그리고 극지방까지 기온이 상승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은 남미나 아프리카의 일부에서 주로 발생을 하다가 기온 상승폭이 커지면서 중위도 부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나 지중해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는 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거의 모든 대륙으로 확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후변화가 감염병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감염병에 미치는 영향은 이 부분, 인펙셔스 디지즈라 그래서 점 2개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의 개수는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점 2개는 중간 정도의 신뢰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나쁜 영향만 계속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종합보고서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신뢰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 그리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의 발생은 아주 높은 신뢰도로 발생 증가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IPCC에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되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각 나라에서는 어떻게 자국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나 기후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기구에서 1990년도부터 글로벌 체인지 리서치라는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국가 기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건강 영향 평가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감염병에 대한 부분만 들고 왔습니다.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벡터본 디지즈, 벡터 매개 감염병입니다. 진드기가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좀 더 빨리 활동을 시작하고 활동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 라임병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인성 감염병 중에서는 비브리오 폐혈증, 이 비브리오 폐혈증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또 강우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좀 더 많이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인간의 노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 균에 직접 상처를 통해서 직접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품 매개 감염병, 살모넬라균 감염증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고 이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식품 매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매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감염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보건부와 보건안전국에서 기후평가 위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국에서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데요. 진드기 매개 질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새나 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진드기가 유입이 되어서 국내에 없었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원래는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온도가 더 따뜻해지면서 전파 조건이 유리해져서 더 많이 노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 감염제라는 사실 기후변화의 관련성을 단정 짓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식품매개 감염병도 역시 기후변화보다는 이 해썹, 식품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영국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란셋에서는 2019년도에 기후민감 감염병을 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취약성을 보여주는 영역으로 제시를 했고, 그 기후민감 감염병에 댕기열, 말라리아, 콜레라, 그리고 비브리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2년도의 결과를 보시면 댕기열과 말라리아가 발생 증가하고 있고, 말라리아를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이 역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콜레라 균이 연안수에서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후변화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2022년도에 기후보건 영향평가 1차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모기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고 장관 감염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런 기후에 민감한 감염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감염병에 대한 것들은 바이러스성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벡터넷이라는 매개체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직접 잡아서 그 모기가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대한 것들을 예의주시하게 감시하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고 발생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으로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진드기나 설치류 매개한 감염병들 역시 전수 발생하는 것을 질병관리청에서 감시를 하고 있고 필요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역시 벡터넷을 통해서 이 진드기를 잡아서 그 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병원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이 감시망에 채집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역시 설사 환자의 검체 등을 우리가 제공을 받아서 그 안에 어떠한 병원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병원체 유전자 분석까지 하는 이런 펄스넷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감염원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급증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하절기 비상 방역 체제를 9월 말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염병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예방하실 수 있을까요? 자, 모기 매개 감염병입니다. 이런 감염병들을 예방하려면 모기라는 이 개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 밝은 색의 옷이나 그리고 이런 향수나 이런 땀 냄새 등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피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나거나 하면 바로 씻으시고,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는 좀 밝은색 옷을 입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드기 역시 노출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긴 소매 옷을 입으시고 숲풀 같은 데 가실 때에는 바로 그 숲풀과 직접적인 접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쥐 역시 노출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은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한 감염병인데요. 반드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하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드시며, 그리고 물은 끓여서 드십시오.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면 조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마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종류에 따라서 나누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형식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만은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건강을 잃기 전까지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도 물론 있죠. 하지만 굉장히 소수고요.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아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가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방수칙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준수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